자, 가장 기대, 무려? 기대는 아니고. 아무튼 가장 관심이 가던 부분이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바 총리였는데, 일본. 결국 이시바 총리하고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취임 2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30분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측에서 미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배석을 했고, 일본 측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 관방부 대신과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왜 뵙는 건 윤석열 처음이다. 안 되고 이재명 돼갖고 걱정이 되매? 아니 일본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윤석열을 너무 좋아한대잖아. 심지어 반한 감정이 윤석열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척점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계속 TV에 계속 나오는 계속 욕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 에라이. 대통령 나오고. 지금도 이시바 총리 이 얘기하는데 일본 방송에서는 우리는 트럼프 만났는데 이재명은 못 만났지롱 이러고 이 기사를 이따위로 쓰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이 찍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찍이 그거 받아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우리 이 찍들이 쓰고 있는 글이나 뭐 이런 것들 배후에는 일본이 원문을 적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걸 믿는 인간이 있다는 게 나는 또 처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능이 좀.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셨고 뭔가 두눅 들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잘 해봅시다. 잘 안 되면 말고 라는 것처럼 정말 쿨하게 이시바 총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외교적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은 현재 우리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지난 3년 동안. 역사 왜곡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국제적인 발언들이나 무슨 저 굴욕적인 제3자 배상안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한국민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단 말이야.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기대하기 힘들 거고 일본 측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앞장서서 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설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 만나는 거 잠깐 볼까요? 이거 만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저쪽 가겠대. 아니 근데 각자 국기 앞에서 찍자고 얘기한 건데 원래는 상대방 국기 앞에서 그쵸. 찍는 게 원래 저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다시 바꿨죠. 바꾼 거예요. 네. 이시바가 잘못. 이시바가 이렇게 찍읍시다 해놓고 이거 저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죠. 다시 네. 다시 찍는 모습. 원래 오른쪽이 상석이고 호스트 국가가 맞는 건데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그 순번이 있어요. 그 순번에 의해서 한국이 호스트 국가를 맞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그 배려에 의해서 서로 오른쪽 왼쪽을 좀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최국 호스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무적인 얘기가 없었던 게 이시바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데 뭐 첫 만남부터 야, 네 역사 반성해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네가 알아서 반성하고 올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또 이 관련 댓글에 리박스쿨 애들이 많이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뭐라고 해요, 리박스푼 애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죠. 딱 이 얘기만 할게요. 일본 샴푸 또 얘기하면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들이 뭐를 찍고 날리든 할 수 있는 게 그 키보드 워리어질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밖에 안 돼. 열심히 한두 달도 해라 그래. 못 열심히 가겠지만 해라. 열심히는 해.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박제 중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처음 던진 말이 뭐였다는 거예요. 뭐였냐는 거죠. 한국에서 일본을 말할 때 항상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워딩이었어요.
이건 뭔 얘기겠어요? 그 특수성과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많이 삐져 있어. 니들 지금 전 정권에서 한 짓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의 경고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국제 통상 환경이 어려운데 협력하면 서로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잘해라 이거죠. 아니면 옛날처럼 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일본만 왕따 되는 거예요. 일본이 열심히 협력을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있는 수순에서 옛날처럼 무슨 뭐 수출이 화이트리스트 꺼내갖고 한국을 뭐 무역적으로 어떻게 해서 깔아뭉겨 본다? 이미 우리 그거 다 끝났거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졌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그 자영업자가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 키워갖고 문재인 대통령 때 기술 자립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대체를 다 했는데 윤석열이 다 복원시켰잖아. 그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일본도 이제 쉽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자재들, 중간재들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감히 한국한테 그런 짓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하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우즈벡에서 현재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한 회의가 시작됐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우즈벡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처음에서 다시 시작하듯이 제3국에서 지금 남북의 일종의 대화의 창고가 열리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총리하고 사진을 안 찍었다. 주최국 있는 총리하고도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패싱당하고 있다. 한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만났는데 한국만 카나다가 패싱했다라고 어저께까지 뉴스나 댓글을 쓰는 이직들이 그럼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 뭐 페이크 뉴스냐? 에? 그건 애초에 바본가 진짜. 정호상의 이유로 만나는 시간에 대한 엠바고가 있어서 발표를 안 한 건데 발표를 안 했다고 안 만난다고 이직들은 막 써낸 거예요. 그걸 믿는 인간들이 나는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상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청구서와 부탁들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지금까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해왔어요. 미국하고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안에서는 또 일본인이랑 우리보단 더 친했죠. 그동안. 그렇죠. 핵폐기물도 저장소도 해주기로 하고 별 희한한 그 사업들을 같이 벌려왔던 게 일본과 캐나다였는데 근데 이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일변도의 외교 협력에서 다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캐나다가 제일 열심히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가장 많이 실질적인 협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보면. 안보 방산,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AI 등 거의 전 분야와 관련해가지고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랑 하려고 했던 거를 한국이랑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되면 지금 카나다도 국경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할 정도까지 지금 미국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가 카나다거든요. 사실 이제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 때문에 갔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 자기 말이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간 이유가 사실은 카나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이 현재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나 그 LA에서 충돌, 노킹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충돌- 그거 물어보고 하니까. 충돌 관련한 것도 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관련한 거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카나다 총리가 말렸대. 그만하시라고. 그런 질문 그만하시라고. 근데 거기 기자들은 그만하라 그랬더니 안 그만하나 봐. 내가 왜 그만하니? 그러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겁나게 건드리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삐져가지고 이거 나머지 짜증났어. 짜증나가지고 에이 안 해 그러고 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카나다의 관계, 특히나 카나다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크죠. 트럼프에 대한
안 트럼프 정서가 너무 강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원래 처음부터 가기 싫었지만 어쨌든 발만 딱 담그고 온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할 말 다 하고 입장 다 표명한 다음에 이제 딱 그 반대급부로 약간 비판받아야 할 시점에서 빤스런을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일단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우리 러시아 제재 추가해야 돼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제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난 반댈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난 오히려 러시아가 G9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 G8에서 러시아를 퇴출한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중국과 하면서 러시아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봐. 이러면서 정상들을 벙찌게 만들었죠. 그리고 원래 그 트럼프 때문에 어쩌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공동성명에 트럼프는 서명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이 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중동의 테러 원인과 불안정의 원인은 이란에게 있다. 이거 다 트럼프가 원한 문구였고 이 문구 원래 초안에는 없었던 건데 초안에는 외교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트럼프가 빼버렸어요. 그거 있으면 나 서명 안 할 거야. 이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문구로 다 넣어서 공동성명까지 채택을 시키고 갔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달성하고 본인이 할 말은 다 하고 빤스런 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현재 트럼프가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종의 테헤란 지역에 미국의 공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핵시설 공격을 했잖아요. 이 핵시설이 지하에 있던 핵시설이었는데 말로는 한 60%까지 우라늄 농축이 돼서 핵무기를 몇 달 안에 완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첩보가 있어서 그걸 공격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이란의 군사 지도자들은 자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그 안가에다가 직접적으로 포격을 하고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번 폭격을 준비했는지 대비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갖고 그 피폭 받았던 핵시설들이 지하에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폭격을 당했으니까 오히려 속도를 높여갖고 더 빨리 완성을 시킬 거야 라고 재가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벙커버스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공격 무기 안에는 벙커버스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하 100m 이상 들어가갖고 안에 있는 지하 시설물까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동원해달라라고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거를 동원해갖고 이란에다가 미국이 폭격을 한다 그러면 또 제2의 걸프전이 날 수도, 제3의 걸프전이 생길 수도 있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첩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부분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기어이 뺀 거예요, 트럼프는. 공격 옵션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번에 캐나다 총리하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조 원 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캐나다가 3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 잠수함 7대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거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니 총리가 방산 잘 알고 있다, 한국 방산. 그래서 이거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자라고 했으면 이거 한국에서 하지 그럼 누구하고 하겠어? 이 정도 규모의 조선 능력과 납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밖에 없고요. 한국은 잠수함도 사기캐잖아. 그렇죠. 말로는 6,000톤급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 실어갖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공차 중량으로 재서 6,000톤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6,000톤급 잠수함을 계약을 하면 그거는 11,000톤급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직 발사관이 있지? 심지어 대통령 G7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뭐 했는지 아세요? 동해안에서 초음속 순항미사일 타격 실험을 했어요. 순항미사일 시연 실험을 했다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야, 우리는. 이만큼 있다는 거.
그래서 저게 참 그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 핵잠수하면 일반 잠수함들 그 건조 비용이 보통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7개에 2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의 한 그 잠수함 한 개당 그 거의 한 5조 원가량 가까운 돈을 받겠다라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어쨌든 30조 원 벌어오는 거지, 지금. 잠수함만으로. 잠수함만. 잠수함 7대로만 30조 원을 현재 수주를 해온 거라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이런 건 기레기들이 얘기 안 하지. 근데 이거 연합뉴스 기사이긴 해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했으면 30조 원 벌어왔다가 제목이. 헤드라인으로 가겠죠. 근데 제목은 그냥 잠수함 사업 등 안보 방산 협력 논의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이게 27조 6천억에서 33조네? 최대 33조 벌어왔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네. 카나다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한테서 원하는 걸 다 약속을 받을 건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고려해 볼게요. 요 정도만 해줘도 애가 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